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사랑 군산지부 3월 환단고기 스터디 모임 4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환단고기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시겠죠? 네, 오늘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군산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재관입니다. 오늘 환단고기 3월 스터디 모임 4차를 맞이해서 오늘은 각 주제별로 발표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대외협력본부장 국장님 그리고 홍보팀장님 이렇게 발표 순으로 각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PPT를 좀 준비를 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많아지게 됐는데요. 네. 시간 한 30분 정도 생각을 하고 발표를 좀 진행을 하고 이어서 바로 이렇게 발표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의응답 또는 소감을 이렇게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한민족의 전성기 이 고조선에 대해서 환단고기 해제본 책자가 있으신 분들은 책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오늘은 스터디 모임이니까요.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98조) 한민족의 전성기 고조선. 제가 발표할 주제는 첫 번째 당군왕검이 건국한 고조선 그리고 나라를 사만으로 놔두어 다스린 고조선의 강력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발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화면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PPT가 화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환단고기 해제 298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군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에 대해서 겁을 딴 한웅이 세상을 떠나고 당군왕검이 38세에 천재 아들로 추대되어 제2에 올랐으니 신시 개천 1565년 BC 2333년이었다. 14세 때부터 24년간 웅시족 나라의 비왕으로 있으면서 이미 제왕 수업을 받은 초대 당군은 배달 말기에 혼란을 잠재우고 구한족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여 조선을 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군왕건께서 고조선을 세운 영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565년. 언제로부터 1565년이냐면 신시개천이라고 나옵니다. 신시개천 1565년 BC 2333년에 나라를 여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천절에 대해서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 개천절은 단군조선의 개국 기념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시로부터 나라를 열었던 그날이 바로 이제 개천절이고요. 그날 이후로 1565년이 지나서 당군왕건께서 38세 때 제2에 올라서 세웠던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조선을 건국한 당군왕검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군왕검이신데요. 고조선의 건국자가 바로 당군왕검인데요. 당군왕검. 자, 당군세계에는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당군왕검은 신묘년 BC 2370년 5월 2일 인시에 태어나셨다라고 나옵니다. BC 2370년 신묘년 5월 2일생이십니다. 그리고 인시까지 정확하게 당구세에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세 때 BC 2357년에 대읍국의 국사를 맡아서 부왕으로서 정사를 돌봤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왕이 있고 왕 다음에 높은 관직
으뜸되는 분을 우리가 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왕으로서 정사를 실제 돌봤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14세 때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부왕으로서 정사를 이렇게 맡아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 그런 그 경험을 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38세 때 단국 백성들의 인망을 얻어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단국. 우리가 단국하면은 고조선 이전의 나라가 바로 배달국인데요. 배달국의 다른 이름이 바로 단국입니다. 우리가 환단곡이다라고 했었을 때 환의 나라가 바로 환국이고 그 다음에 바로 배달국, 다른 말로 단국인데요. 그때 그 배달국의 백성으로부터 인망을 얻어서 왕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단군 왕검이십니다. 그때가 바로 무진년 BC 2333년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단기로 보면은 올해가 4355년입니다. 서기로 2022년이니까요. 자,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통치자를 단군이라고 했는가? 단군. 단군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군인데요. 자, 단군은 하늘, 하느님, 신을 뜻하는 탱그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탱그리. 탱그리의 말, 바로 뜻은 하늘, 하느님, 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군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 속에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댕그리라고 합니다. 댕그리. 몽골로는 탱그리. 그 다음에 수메르어는 딩이르. 딩이르. 이 뜻은 바로 하느님, 하늘신. 이게 바로 단군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단군은 하느님, 신의 신성을 가진 분, 통치자를 이르는 당시 통치자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하느님과 신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태백일사 신시본계에서는 이 단군과 왕검의 뜻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단군의 뜻은 뭐냐면 주제지장,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단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을요. 그 다음에 왕검은 뭐냐면 관경지장, 국가 영토를 관장하는 군주를 왕검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군 왕검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면서 국가 영토를 관장하는 군주를 제정일치사였기 때문에 단군 왕검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고조선을 통치했던 단군 암검께서 거느렸던 고조선의 영토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최대 추정 강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한반도에 국한된 고조선이 아니라 저 강활한 대륙, 중국 영토까지 다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이 단군이십니다. 통치자가요. 자, 그래서 단군 왕검은 진정한 대칸이다. 바로 몽골에서 징기스 칸, 왕을 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왕 중에 왕, 진명청자, 진정한 하늘의 명을, 천명을 받았던 천재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이셨다라는 것이 진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민족 4,000년이 흐른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후손들은 이 단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국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현주소를 보시면은요. 단군을 이런 식으로 민족 종교에서 그 다음에 우리 학계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단군에 대해서. 자, 보시면은요. 머리는 두건을 쓰고 옷은 그냥 이렇게 나뭇잎으로 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은 마치 그냥 부족장 정도, 시족 사회를 거느린 한 몇십 명 정도, 많아야 몇백 명 정도 거느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단군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일관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반대적으로 단군 고조선 시절에 바로 옆나라였던 중국의 바로 요임금, 순임금 시대 때, 바로 이때 그들 중국인들은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렸느냐 보시면은 이렇게 골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이렇게 왕관을 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왕이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게 올바로 이렇게 그린 건데 중국은 이렇게 자기 역대 왕들 우임금, 탕임금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민족은 이런 식으로 마치 부적장 정도로 중국보다도 더 광활한 대륙을 통치했던 우리 민족의 제왕인데 왕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의 건국의 아버지를 홀대 마치 원시대 야만인으로
격하고 비하고 모독하고 있었다. 보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 민족이 얼마만큼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를 홀대하고 있는지, 격하고 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넘어서서 지금은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민족의 국조인 건국의 아버지를 부정하는 민족으로 지금은 완전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 전에 벌어진 모습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서 훼손된 단군상입니다. 우리가 어렸었을 때 학교 때 이런 단군을 모신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원 국조단군상이라고 이렇게 모신 그런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종교가 위대하고 그 가르침이 뭐 엄청나다고 해도 나라의 국조인데 자기가 존재하는 자기 국가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예.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제가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적었냐면 또라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라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단군이 또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 그분들이 역사학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으면서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육군 사관 생도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 내용도 단군은 신화 속의 인물로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조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예. 마치 지금의 한국 강단사학의 실체는 일제 신민사학자들이 말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대변자, 나팔수, 명증자가 돼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는 이 단군조선, 그 이전에 환웅천왕이 열었던 배달, 그 이전에 환인이 다스렸던 환국까지 건국사를, 실제 국가 성립사를 어떻게 우리가 배웠냐면은 환인, 환웅, 단군은 마치 3대 가족사다. 할아버지가 아버지, 아들 관계, 이렇게 신화 속의 이야기로 우리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철저히 일제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한민족의 역사의 뿌린 바로 단군을 부정하고 조작했던 것을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고스란히 그대로 배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강단사학자들의 주장은 뭐냐? 환국배달 조선은 없는 역사다. 이건 신화다. 조작된 역사, 그런 신화의 역사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잘못된 한국사 체계를 우리는 마치 진실인 양 배웠습니다. 단군 건국자인 단군조선은 있고 3000년 전에 주나라 무왕 때 바로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했다. 그리고 2200년 전에 이만희 그걸 계승을 하고 한사군을 2100년 때 한무제가 설치하고 그 이후에 고구려벽제 신라 가야를 바로 나라가 이렇게 왔다라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그렇게 진실이랑 배웠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우리의 민족의 건국자 아버지 국조인 단군은 신화 속의 인물이 되고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된 역사입니다. 반만 년 떠들지만 실제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통구리 역사를 지금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고요. 거기에 유일하게 있는 한국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영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트리 킹덤스 해가지고 나오죠. 예, 삼국시대 이렇게 고구려백제 신라가 있고 그 이전은 철기, 그 다음에 청동기가 있고 그 이전은 신석기 시대는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는요. 고조선이 이렇게 사라져 있어요. 한국사 연대표예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민족의 건국자인 바로 단군, 어진, 영정, 사진을 지금 실제 교과서는 다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됐고요. 그리고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은 단군 왕검께서 제51년에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쌓았던 성입니다. 이렇게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이요. 하늘의 죄를 지내기 위해서. 여기에는 단군왕검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4300년 전에 우리가 단군왕검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숨결 채취를 느끼기 위해서는 여기를 한번 꼭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참성단이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여기에 발을 밟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철조망으로 다 쳐져 있습니다. 2019년에 4월 23일 날 이렇게. 못 가요. 못 봐요. 이거를요. 가서도 이렇게. 뭐 드론을 띄워서 봐도 이렇게밖에 우리가 못 보는 거고 이렇게 화면으로 못 보고 직접 가서 그거를 볼 수가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런데
역사의 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강단사학에서 책을 인용하면서 삼국유사를 인용하면서 신화 속으로 인물로 이렇게 말했었지만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당군왕검이라고요. 당군왕검이 있었다란 말입니다. 유라는 것은 실존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4300년 전에는 당군왕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군왕검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자, 위서를 인용하면서 위나라 때 기록한 역사서를 인용하면서 내왕 이천제 당건왕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당군왕검께서 입도 아사달하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개국호 조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여고 동시다. 바로 요인군과 같은 시대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삼국유사에도 당군왕검 그 수도까지 얘기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정했다라고 하고 그때가 당시 요인군과 같은 시대였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있는데 나라로 인정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건국자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걸 신화 속의 인물로 지금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민족의 실제 역대 왕 대통령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보시면 태초영 박사라고요. 바로 이분이 바로 이병도 학자, 우리 민족의 신민사학을 바로 이제 뿌리를 이렇게 내렸던 그 사람을 설득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 상고사 인문 책도 있고 또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단군은 모두 최고 통치자들로 이해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단군을 다. 예. 자, 윤보선 대통령도 1980년대에 안국동 한옥저택에 국사찾기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여기서 단군을 다 강연을 했었고요. 독립운동가 이시영 부통령도 감시 마누라는 저서를 통해서 단군을 알리고 중국인의 한국사 왜곡을 공격했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단군을 가장 잘 이해한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도 정한 단군 기원을 박정희 대통령 때 병기에 쓰는 일을 폐기했지만 이는 잘못된 일이었다고 북방정책을 편 노무현 대통령도 단군을 알았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단군을 다 알고 단군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몇십 년 전까지도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유물로 보면은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단군조선의 실존을 말해주는 풍속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댕기머리라고 여인들이 보면은 댕기머리라고 댕기를 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골에 가면 부룻단지라고 보면은 70년대, 80년대 보면은 부엌에 부룻단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이것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댕기라는 것은 우리가 댕기머리라고 이 댕기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단기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단기. 그럼 단기는 뭐냐면 단군 앙검께서 붕어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부모를 잃은 듯 슬퍼하였고 단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모여 앉아 경배하고 단군 앙검의 덕을 가슴에 품고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겁니다. 댕기머리가, 단기가. 네. 자, 그 다음에 부룻단지는 제2대 바로 단군께서 부르단군이 왕이 되셨고요. 이분이 이제 붕어하시니까 만백성이 목놓아 이렇게 통곡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후에 백성들이 이 부르단군을 잃지 않게 해서 집안에 자리를 정해서 제단을 설치하고 항아리에 곡식을 담아서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 이것을 부룻단지라고 하고 업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룻단지의 유래입니다. 2대 단군인 바로 부르단군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요. 이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간직해온 민간신앙의 뿌리는 대부분 단군 앙검 시대에 이렇게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부르단군이 바로 업신으로 모셨는데 재물과 복禄을 내려준 신으로 이렇게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화도 마리산 첨성단은 이거는 정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분야의 추억이 사라지는 성지인데요. 이것은 초대 단군 앙검께서 제54년에 대홍수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삼신상년께 제를 지낸 제단입니다. 이렇게요. 지금도 엄연히 이렇게 4000년 전에 유물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강화도 마리산 가면은요. 저도 한 3번 가봤거든요. 여기를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유물까지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신합니까? 이렇게 신들의 이야기입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여기 이 한반도에 이렇게 사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보시면 먼 이웃나라인 바로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단군의 나라라고 불리는 카자흐스탄에서도 바로 단군 기념 주화를 만들어서 여기 보세요. 단군전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글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 신화 속의 인물입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군 앙검은 동북아 역사의 진정한
건국의 아버지다. 건국자시다. 이분은 통치자이시고요. 예. 그래서 아까 중국에서 골룡파를 입히시고 왕관을 썼던 것처럼 이렇게 통치자면 옛날에는 면류관을 다 쓰셨거든요. 이렇게 복식도 보면 골룡포를 입으시고 이게 바로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단군을 인식하고 단군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군께서 세웠던 최초의 도읍지, 지금으로 말하는 캐피탈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아사달입니다. 아사달. 자, 아사달의 뜻은 어디냐? 그리고 아사달의 그 지역은 어디냐면 송화강 유역입니다. 지금의 흑룡강성 하얼빈, 거기에 바로 고조선에 바로 도읍을 정하시고 거기에 캐피탈 수도가 거기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고조선에. 그 뜻은 뭐냐면 왜 아사달이라고 그랬느냐? 아침 태양이 빛을 비추는 땅이다. 그래서 아사달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아사달이라는 말에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도 아사달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아란 말, 아시아의 유래도 바로 아사달에서 왔고요. 수메르 문화의 처음 스타트 원, 이것도 아스란 말이 아사달하고 공통 의미가 있고요. 인도의 아사다르, 이것도 아사다르고 의미가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이건 엄청난 말이거든요. 언어 속에는 그 문화의 그 영역, 문화의 어떤 공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바로 단군조선이고요. 단군조선은 2096년 동안 지속이 됐고 단군 왕검을 비롯해서 7분이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47분의 단군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조가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 크게 3왕조 시대가 있었고요. 송화강 시대 때 제1의 수도인 송화강 시대 때가 1048년이 지속이 되고 제2왕조 백악선이 860년, 그 다음에 마지막 제3왕조 장단경에서 수도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188년에 지속이 돼서 모두 토탈 2096년 동안 단군 고조선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예. 자, 1왕조는 단군 왕검에서 21세 소태단군까지 시대였었고요. 제2왕조는 21세 색불루 단군에서 43세 물리단군, 마지막 제3왕조는 44세 구물단군에서 47세 고열가 단군까지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얼빈에서 그 다음에 백악산 아사달, 장단경 아사달로 이렇게 점점 남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북방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도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요. 예. 이렇게 3번 옮겨지면서 고조선의 그 나라가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제가 5분만 더 하고 가급적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중요한 건 우리가 단군 고조선의 시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단군 왕검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 광활한 영토를 사만으로 나누어 다스렸다는 겁니다. 영역을 셋으로 나누어서 이 셋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은 왜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의 근원이 되는 신교라고 있었습니다. 최초 낙랑미소에 나오는 풍류도의 다른 말이 신교인데요. 이것의 신교에는 핵심이 뭐냐면 삼신이란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삼신 할머니 다 들어보셨잖아요. 삼신은 바로 조교치, 우주를 낳는 신이 있고 만물을 기르는 신이 있고 이걸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이 삼신의 이치에 따라서 삼신의 원리에 따라서 실제 나라를 셋으로 사만으로 나누어서 진한 번한 만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만 관경제입니다. 사만으로 나라를 다스워서 관경, 지역을 정해가지고 다스렸다. 사만 관경제란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단군이 계셨던 진환이 있고요. 만주 하얼빈에 여기에 계셨고, 그 다음에 번안, 안덕향, 당산과 마한 이 한반도 땅, 백안강 평양에는 부단군을 두셔가지고 통치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단군 체제를. 우리가 학교에도 보면은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반장을 2분을 두신 거예요. 통치권을 주시고 실제 거기를 다스리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삼한, 나라를 셋으로 나눠 통치한 이 단군 왕검의 국가 경영 기본 시스템이 바로 삼한 관경제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고종황제께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었거든요. 조선을. 그리고 그 원구단을 쌓고 이렇게 상제님께 제를 지내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왜 그러면 대한이란 나라를 이렇게 쓰셨는가? 그 대한의 유래가 뭔가 보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하였다. 삼한,
고조선이 바로 삼한의 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아까 삼한. 여기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고종황제가 선포한 국고 대안이 바로 이 삼한에서 유래됐다. 삼한을 크게 하나로 통일한다. 삼한 일통사상에 의해서 나라 이름을 삼한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대한이다라고 한 겁니다. 큰 대자를 써서 삼한 일통. 삼한을 하나로 통일한다.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심지였던 옛 조선 삼한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던 고조선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바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바로 대한으로 바꾸신 겁니다. 대한제국으로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나라를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요. 아까 말했던 마한과 번한과 진한으로 나라를 나누어 다스렸는데, 자,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진한, 그 다음에 번한, 마한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까 삼수의 이치, 삼신사상의 이치가 바로 있는데, 바로 천일지일 인일. 이 우주가 이렇게 구성된 원리가 바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재라고 하는데 동양사상의 핵심이 바로 그게 이제 우리 문양으로는 삼태극인데, 바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천지의 자녀로서 인간이 우뚝 서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인공 주체이기 때문에 바로 태일 자리에 바로 단군께서 있어서 여기에서 나라를 경영하고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과 천일 자리에는 부당군을 두시고 나라를 다스렸고 이렇게요. 예. 이게 바로 환단한 이 천지광명 사상을 그대로 말한 하늘광명, 땅광명, 인광명이 환단한인데요. 이게 천일지일 인일, 그리고 이게 나라의 그 국명으로 마한, 번한, 진한이 된 겁니다. 이렇게요. 삼한이 된 거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실제 그 수도도 그냥 그 수도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이것이 균형되게 이렇게 아주 균형된 위치로 정확하게 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밀랑 하얼빈, 그 다음에 그게 진안의 수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안덕향 당산이 번안의 수도, 그 다음에 마안의 수도인 백안과 평양, 여기를 둔 겁니다.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 건 뭐냐면 이 셋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저울이 물건을 달 수 없듯이 나라가 백성을 보호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런 이치에 의해서 수도를 그렇게 삼한의 이치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그림처럼 소밀랑 하얼빈 여기는 저울대고요. 안덕향 당산은 저울추고 백아강 평양은 저울판이고, 이게 균형을 이뤘었을 때 아주 균형을 잘 이뤄야만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룬다. 이것이 균형을 이뤄서 계속 유지하는 한 고조선의 태평성대는 보존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나라를 거기에 수도를 정하고 이렇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예. 자, 이 삼한 사상이 실제 아까 당군의 나라는 카자흐스탄도 이렇게 셋으로 나라를 나누어서 다녔습니다. 오타르주스, 울루주스, 크주주스라고 이렇게요. 삼한 강경자 똑같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북방에 바로 흉노에도 좌연왕, 우연왕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칸이 있고 그걸 이렇게 보좌하는 우연왕과 천자가 있고 좌연왕으로 제도를 다스렸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남사만이라고요. 반도사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한반도에 국화된 사만으로 그렇게 인식하는데, 이거는 고조선 말기 때 47대 고열간 당부 때 그때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위만이 침탈을 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왕검성을 버리고 기준왕이 이렇게 남하를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활한 대륙을 통치했던 대륙의 이렇게 고조선이 아닌 고조선 말기 때 한반도로 내려온 바로 그때 시대 마한, 번한, 진한을 이게 실제 삼한이다. 이게 고조선의 영토밖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실제 이제 고조선 말기 때 벌어진 상황이고요. 예, 실제 광활한 대륙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조선의 마지막 왕이 바로 왕검성을 버리고 이쪽 군산 땅, 오늘 이제 군산지부에서 이렇게 오늘 환단고기 세미나를 하는데 군산은 정말로 여기는 성지입니다. 성지. 예, 번조선의 마지막 75세 기준왕께서 어디로 오셨냐면은 위만의 침략으로 왕검성에서 쫓겨나가지고요. BC 194년에 군산 여기로 오셨어요. 배 타고요. 그래서 어뢰산으로 들어와서 익산 금마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마한을 여십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남조선, 남한의 삼한 시대가 이렇게 열린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군산은 여기는 역사적인 성지다. 마지막 번조선의 왕인 기준왕이 여기에 오셔서
이 남조선의 어떤 그런 그 시대를 이렇게 여섰던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는 고조선의 시대, 실존했던 그 역사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실히 알고요. 이것을 많은 군사님들에게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역사적인 성지로 이렇게 삼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4,300년 전에는 단군 앙검이 통치했던 대륙 사만 시대가 있었다. 광활한 대륙을 통치했던 이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끝으로 유엔 푸딘이 말한 이 고조선에 대해서 자기가 러시아 역사학자지만은 고조선에 이렇게 고대사를 연구해 보니까 동북아를 통치했던 위대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조선은 10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켰다. 한사군은 현재 한국 국경 밖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 조선을 제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단군 조선을 제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역사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지속된 이런 엄청난 광활한 통치의 역사 단군 조선을 우리는 지금 신화로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전락해버렸는데요. 우리가 다시 역사의 그 진정한 뿌리 역사를 복원하는 환단구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걸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 저는 중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냥 토론으로 예. 토론이 아니고 그냥 발표로 계속. 네,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그다음 우리 사무국장. 네, 사무국장님께서 이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맡고 있는 곽용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고조선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고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은 이제 때가 이제 중국의 요순 시대하고 같은 시대인데요. 그때 보면은 순임금 때 진화족은 화와 국가는 국가의 존망에 달린 대홍수를 당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고조선의 도움으로 순임금이 9년 홍수를 다 시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공덕으로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하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때 회대 지역의 제후들을 평정을 하고 고조선이 그것을 설치한 본조선을 순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화하 지역의 그 제후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순으로 임명하였는데 그 감독기관으로서 현 산동성 교남시 낭야성의 가무소 한자도 보면은 가무소가 감독을 감자에다 우임금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나라 우자이고 우순의 정치를 감독하는 곳을 설치하였습니다. 순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서경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동순망질 사근동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보면은 고조선과 그리고 이제 화하 지역에 있는 중국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위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인데 동순만질 순임금이 동쪽을 순찰하고 망질 산천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사근동을 하였습니다. 사근동을 동쪽의 임금을 찾아뵈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저기 중국 중화주의 사상에서 보면은 5월 춘추 같은 데는 순임금이 꿈에서 창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비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홍수를 갖다가 치수한 거로 나오는데 하여튼 서경에 딱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보면은 사군동이라는 것이 사근 제가 이제 사자도 이제 다 한번 찾아보면은 사자가 방자단 뜻도 있고
사자가 드디어란 뜻도 있습니다. 드디어 근은 뵙다. 동쪽의 임금을 뵙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그 후가 일부 이제 이쪽에 이제 식민사학자랄지 중국에 이제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후자를 제후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엄연히 제후자하고 임금후자는 한자가 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쓰이는 후자는 이게 임금후자입니다. 즉 동쪽의 임금 그러면 어디냐? 이쪽 대륙에서 동쪽 하면 우리 쪽 이쪽에 고조선 제이거든요. 동쪽의 임금, 즉 고조선의 임금을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군동어라는 구절은 순임금이 동방의 천자를 아련했던 뜻으로 마땅히 해석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저기 본 것처럼 송호정도 일부 주류 강단 사학자들은 뭐 이런 대제국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까 저 송호정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역사는 인간의 흔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자기 말에 함정에 빠지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요한 문명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이 사는 흔적이 뭐냐면은 거기 그 지역에 나오는 유물이 인간이 사는 흔적이거든요. 근데 요한 문명에 분명히 수많은 그런 유물이 나오는데도 인정을 안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송호정인가 저런 놈 보면 괜히 그냥 가슴 쪽에 막 울분만 터지고. 쳐주기 한다니. 예, 저런 놈은 국적 파가지고 저쪽 보내버려야 돼요. 또 그렇게 잘하는 중국어 살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냥 와주러 가고. 그래서 이 근자가 사례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자가 시집 가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근친 간다고 그러거든요. 근친. 이제 친정을 뵌다. 그래서 친부모를 뵌다. 근이 이제 뵐 근자가 찾아볼 근자, 만날 근자 그런 거든. 아련할 근자. 그래서 이것은 여기 또 보면은 이하라는 사람이 여기다 주석을 다는 게 보면 그는 하현상이라고 그럽니다. 하. 아라야째 보련자 윗상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근동이라는 것은 순임금이 윗분인 동쪽의 제후, 동쪽의 임금님, 즉 단군 조선님을 뵙는다는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 자기들 서경에 나오는 거라서 이것은 서경에 나오다니까 이게 부경은 못 오고 이제 해석을 엉뚱하게 임금호자라가 제후자라고 바꿔가지고 아니 분명히 임금호자 나오는데 왜 제후자로 지들 마음대로 바꿔 이게? 예? 그리고 뭐 서경을 쓴 사람이 임금호자하고 제후자도 구분도 못했다는 아주 엉터리 멍청이라는 소리인데 얘들 엉터리 쓰는 거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쓰고 있어요. 우임금은 우는 아버지 이제 곤이 치수의 감독을 맡았었는데 치수를 못 해가지고 처형당해 버립니다. 처형당하고 나서 순임금이 그 뒤를 이어서 아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갖고 사공을 맡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순임금도 좀 어떻게 아버지를 지키고 그 뒤를 아들로 맡긴다는 건 참 이것도 좀 저건데 하여간 우가 순을 대신해가지고 이 도산에 참석해서 태자 불후에게부터 오행치수법을 물려받아가지고 홍수를 해결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백성들의 인망을 얻어가지고 하나를 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금간 옥첩을 받아간 거에 대해서 중국의 5월 춘추, 역대 신선 통감, 응제시조 이런 데 보면은 나오는데 근데 중화사관으로 쓴 5월 춘추 이 중화사관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일에 대해서는 부풀리고 남의 역사는 완전히 깎아내리는 게 바로 중화사관입니다. 5월 춘추는 부르태자를 창수사자라 말하고 꿈에 나타나서 비법을 알려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더 웃기는 것은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생각할 수가 없겠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익자처참처럼 조선시대 응제시주하고 세종실록 지리제는 이걸 거꾸로 해놨어요. 우가 도산에서 제후들과 회동할 때 태자 불을 보내서 말하자면 우를 갖다가 조회한다. 말하자면 무릎 꿇고 뵙는다는 그런 뜻 써놨거든요. 고조선이 오히려 중국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주객을 전도시켜 버렸어요. 예? 참 애가 그 사대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국 시대 때부터 고쳐서 은덕을이면 하나라가 그 하나라 마지막 님이 거리인데 그때까지 계속 고조선을 상국을 모셨거든요. 그 상나라 초대 임금 탕, 하나라 임금 마지막 임금 거를 정복할 때 그때 이제 13대 헐달 장군이 거를 지원하였으나 다 그 거리 포악한 정치가 개선되지 않자 바로 결국 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상나라 왕통은 다 통일적인데 상나라를 세울 때 개국공신이 이제 이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윤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 충신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밤에 이렇게 자기 주군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도 말에 내려서 주군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주 충신의 대표적인 이 사람 또한 동유적 출신입니다. 그 이윤은 그 고조선 11세 도예당군 때 국사 유의자에게서 신교의 대두문명 배워가지고 상나라의 제도와 질서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유족이 세운 나라인 상나라는 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자관 그 동북방 당군조선을 그 상국으로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나라도 점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12세 하당급 때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 22세 무정 때 들어서는 오히려 고조선 변방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 소태당군과 22세 색불로 당군이 상나라를 쳐서 대파시켜가지고 결국은 상나라는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100여 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세워졌는데 주나라 창건자 문왕과 무왕이 할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도 역시 동유적 출신이고 또 당군조선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당군조선의 이제 그 제후국이 있었는데 그 환당에 보면은 주나라 왕 4세 소왕 때 조공을 바쳤고 30대 내후당군 때는 주나라와 수교한 일이 있고 그다음에 32세 추밀당군 때는 번조선이 주나라를 패치시켰고 그러자 주나라가 방물을 바친 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동북아 천자국이었고 하상주 중국 삼왕조 하상주 그러면은 중국 고대 왕조의 아무래도 대표적인 왕조가 하상조거든요. 하상조 3대 왕조가 모두 고조선의 정치적 지배를 받았으며 다 동족 출신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쪽 화족의 역사도 전부 다 우리 동유족의 역사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조선 일본 관계를 보겠습니다. 일본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마찬가지로 한민족의 이민 개척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천성 강림의 일본 건국사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배달 건국사와 똑같은 게 따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 660년에 주기한 초대왕 진무 정체 또한 고조선이 개창한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세 가륵당군 때 보면은 거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두지주 예읍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그곳 추장 소시모리를 처형했는데 이 소시모리의 후손으로 36세 매륵당군 때 인물인 협외우 배반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BC 667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을 정복하고 스스로 천황을 칭하게 됩니다. 이 배반명이 바로 일본 초대왕 진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순전히 지금 우리 민족의 이민으로 해서 좀 나라가 그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어 갔는데 최소 6차례에 걸쳐서 넘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1단계가 BC 300년경 고조선족이 집단 유지에서 야유의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3 내지 5세기 부여 백제 등에서 대집단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 15대 오준왕에서 일본 최초 통일 왕조가 형성이 됐는데 그 야마토 정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때가 바로 고분 문화가 형성이 된 시대였습니다. 고분 문화. 근데 일본 사학계에서는 이때 출현한 고분 문화가 말하자면 그 문화 발달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기만민족이 새 문화가 유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의 유민이 바로 이런 만들어내는 문화가 바로 이때 야마토 정권입니다. 그리고 환단국에 보면 또 야마토 정권을 연 오진왕 정체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서부의 의려왕과 그 아들 의라가 물이 수천만을 건드리고 바다를 건너가 외를 평정한 왕이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태백일사 대중국 본기에 나오는데, 이 오진왕이 또한 부여왕, 의려 또는 의라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는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초까지 이루어지는데, 고대 일본 문화 정수할 수 있는 아스카 문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특히 백제에서 많이 문화를 전해가지고 일본에 동조를 두고 줄곧 왕자를 파견해서 일본 전국을 마음대로 조정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속국이나 마찬가지. 지금은 따지면 무슨 이렇게 도 정도 그런 수준으로 백제가 일본을 다 다스렸죠. 훗날 일본 서기는 이것을 백제 왕자가 일본의 불모로 잡혀간 것을 왜곡하였는데, 일본 서기도 다 엉터리 지은 거라서. 31대 요메이 왕은 백제궁이라는 궁궐을 지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처했고 백제 옷을 입고 생활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왜 이 사람이 일본의 왕인데 이름도 백제궁, 응? 백제 옷을 입고 생활했다. 백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 만약에 내가 일본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난 일본 살아도 내 한국 옷 입고 살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백제 사람이기 때문에 백제 궁궐을 짓고 백제 옷을 입고 생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가 네 번째 건너간 것이 7세기 후반 백제와 고구려가 패망하면서 이때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한반도 이제 완전히 쪼그라든 시대인데 대규모 집단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때 고구려 보장제 후손인 약광이 일본 후지산 동쪽 간토 지방을 개척하고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고려 본양, 고려촌이라는 지명이 남아있고 약광을 주신으로 모시는 고려 신사가 있으며 고려시 족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건너간 백제와 고구려 말하자면 패망한 사람들이 건너가 가지고 그들이 이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잃어버린 이제 국토를 되찾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일본이 공격하고 우리는 계속 피해 입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5단계는 다섯 번째는 인진이 일어나 가지고 인진을 잡혀간 각종 기술자가 일본 문화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때 일본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단계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주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통신사를 대규모로 파견해가지고 선진문물을 전하게 된 것이죠. 총 6번에 걸쳐서 우리 이제 한민족의 문화가 일본을 건너가고 거기서 이제 일본이 발전하게 된 건데, 일본은 근데 이런 은혜를 배반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일제시대 때 역사도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그들은 2700년이고 우리는 1300년밖에 안 된 역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마치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했던 것처럼 하고, 지금 이쪽에 남원도 거기 지금 올리라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휴. 자, 결론적으로는 고조선 이후 근세조선 이르기까지 한국은 일본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신적 조국이자 스승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비록 저들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저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하늘의 법칙이 결국은 정의는 바로 서는 것이거든요. 정의는 바로 서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북아 역사 옛날에 다스렸던 나라도 다 땅도 다 되찾고 역사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표할 고조선과 북방민족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한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눠드린 이 지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오늘 북방민족이면 그 흉노, 그 다음에 그 선비족, 그리고 돌궐족, 그 다음에 몽골 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 뿌리가 전부 그 동양의 그 글로벌 제국이라고 봐야 되죠. 고조선, 그다음 서양이면 서양의 로마 제국이 있듯이 동양에도 이렇게 이런 글로벌 제국으로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북방을 지배했던, 그다음에 세계사에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북방민족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단군세기 기록에 보면 3세 가륵단군 6년에 임금께서 열양, 욕살, 삭정을 약수 지방으로 요비시켜 종신토록 감옥에 가둬놓았다. 후에 용서하고 그 땅에 봉하시니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 그다음에 4세 오사구 단군이 자신의 아들 아우를 오사다를 몽고리안에 봉했다. 그 다음에 30세 내유 단군 5년에 흉노가 공모를 바쳤다. 32세 추밀단군 3년에 선비산의 추장 문고가 공모를 바쳤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여기 뿌리들이 전부 다 유일하게 북방민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건 오로지 환단고기 그 단군세기편에 나와 있습니다. 흉노의 뿌리, 그 다음에 몽골의 뿌리, 그 다음에 그 추후에 중국을 그 수나라, 당나라를 지배했던 나라를 세웠던 그 선비족에 관한 기록터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아는데 보면 돌궐족도 추후에 이제 투르크 제국을 건설한 돌궐족 같은 경우도 그 뿌리가 단군세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 그 뿌리에 대해서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게 단군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먼저 흉노 제국에 대해서 말씀드려. 동방의 삼신과 제천문화를 생활화한 흉노의 시조는 한민족이다. 단군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흉노의 시조는 한민족이다. 그리고 구드로 왕을 뭐라 그러냐면 탱그리고도 선우라고 불렀는데 탱리고도 선우라고 그랬는데 탱리고도는 하늘의 아들 천자를 의미한다. 흉노는 천지와 이루를 숭배하고 나아가 조상을 숭배하며 1년에 3번 큰 제사를 지냈다. 천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천제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우는 매일 해와 달에게 절하고 자신이 거처하는 게르의 분도 항상 동쪽을 향해 배치하였다. 모든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동이족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흉노 제국은 BC 176년에 최초로 그 제국이 세워지는데 동흉노와 서흉노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다시 동흉노에서 북흉노가 이게 다시 훈족. 이게 370년에 흑해 북부에 나타나 노마 제국을 혼란에 빠뜨려 노마 제국의 멸망을 촉발시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의 그 서양의 나라들이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훈족이 서양의 이 게르만족을 대이동을 시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결국엔 노마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게르만족이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소로마가 망하면서 고대가 중세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도 보면 그 진나라 왕에 보면 만리장성이 축소하는 것이 뭐냐, 이 흉노 때문에 그런 건데 흉노. 그다음에 그 진나라에서 한나라도 그러고, 그다음에 뭐 수나라, 그다음에 당나라 이쪽에 다 이게 흉노에 의해서 골칫덩어리였죠. 골칫덩어리 전부 흉노가 표현하자면 그쪽에서 볼 때는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신라의 황실인 그 황실의 뿌리도 김일제 후손이 김일제인데 그때 흉노가
흉노가 망하면서 자연왕이었던 김일제를 이제 한나라로 한무제 때 데리고 오면서 보면은 저 315페이지 각주 272번에 보면 273번에 보면 한서에는 한무제가 김일제에게 김씨성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게 뭐냐면 김씨성이 뭐냐면 이쪽 효도왕은 자연왕인데 효도왕 같은 경우가 선우의 아들을 이렇게 그쪽 효도왕으로 이렇게 공해가지고 그쪽에서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천제를 지낼 때 제천 금인상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천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김씨의 뿌리가 김씨라는 그 뿌리 자체가 거기에서 이게 김씨성을 하다받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전한이 망할 때 왕망이 한 1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왕망의 외척입니다. 이게 김씨가요. 그러면서 왕망이 망하면서 다시 망하면서 그 민족 그 김씨족이 이렇게 이쪽 신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김씨 추후에 이제 신라 왕 계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김씨의 뿌리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4세기 후반에 북흉노, 저 보면 북흉노에서 훈족이 나옵니다. 훈족이 나와가지고 한 50개 족속을 지배하는 엄청난 아틸라 대왕이죠. 아틸라 대왕 50개 지역을 이렇게 거느리게 됩니다. 저 보면은 31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방에서 출발한 흉노의 일파가 결국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흉노족의 자치는 바이카로에서 알타이, 몽골 구원 일대에 걸쳐 활동하던 기마민족이 세계사의 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드러나는 사례다. 이쪽에 큰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아 북방의 기마민족이 동서문화의 교류를 촉진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씨성에 대한 내용이 아틸라하고 친연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315페이지 보면 경조 9번에서 출토된 보물 635호 금제 감장 보건 훈족의 아틸라 왕이 동로마에서 얻은 이 보물을 신라 왕실에 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친연성은 같은 김씨잖아요. 아틸라 왕이 훈족이니까 그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무덤에서는 아틸라 왕이 신라의 사절단도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해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남방 해로를 이용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보면 노마 시대 유리, 어마어마한 유리가 이렇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뭐 성유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쪽 남방 항로가 있었다. 이게 남방 항로라는 건 또 누구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신라 김수로왕 있지 않습니까? 김수로왕하고 겨누어진 허왕욱 왕비와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허왕욱 왕비가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상제님께 아버지가 상제님께 이제 계시를 받고 두 분이서 이제 둘이 혼인을 해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온 항로, 그쪽 항로가 남방 항로입니다. 그때 항로가 북방 쪽에 같은 경우도 어떤 지구의 척추같이 그쪽 유목민들이 활동하던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연결하는 척추 같은 역할이 있었다면 남방 또 항로에서도 그 당시에도 이렇게 고대에도 그런 교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비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비족의 계보를 보면은 동호에서 오한과 선비 두 축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선비족이 뭐냐면 중국 추후에 5호 16국시대 중국의 5호 16국시대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동호라는 것은 이 중국 애들이 보면은 이게 조선을 부를 때 특히 번조선을 부를 때 보면은 번조선의 일부 제후국이라고 봐야 되죠. 동원하는 데가. 근데 조선을 그렇게
그 폄하해서 조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호라고. 예, 뿌리는 보면 선비족도 보면 뿌리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통해서 이루어지고 후한서에도 보면 선비와 오한을 모두 동호의 후예라고 했다. 동호라는 건 번조선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비족이 추후에 뭐가 되냐면 수나라 건국과 그 선비족도 내려와서 같은 데 또 수나라하고 그다음에 또 당나라가 또 세워지는 당나라하고 수나라 그게 당나라 수나라의 그 이모입니다. 이모 아들들이 그게 이제 그 당나라를 건국한 이세민이죠. 이세민이 그 아버지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비족이 이연 아버지가 이연이죠. 그 기원이 선비족에 있습니다. 선비족에. 이게 뭐냐면 그 중국에서 가장 그 번성한 나라가 보면 그 당나라라고 보거든요. 당나라가 좀 오래갖고 지금 이게 한 250년 정도. 중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국 민족의 특징이 나라를 세우면 그 뭐 진나라 같은 경우나 통일제국 같은 경우 보면 얼마 못 갑니다. 뭐 2대, 3대 가고 끝나거든요. 뭐 몇십 년 불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최소가 500년이에요. 500년. 우리 그 한민족 같은 최소가. 그것은 뭐냐면은 그 역사에 어떤 정신이 없으면 역사에 어떤 뿌리 정신이 없으면 갈 수가 정체성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유일한 거죠. 그리고 몽골 제국 같은 경우가 보면은 몽골 제국 지배를 받으면서도 나라 이름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고려고 그다음에 그 징기스칸 같은 경우가 뿌리가 어디냐면은 이 코리족이 뭐냐면 고도마칸하고 그 설화가 똑같습니다. 설화가 똑같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 몽골 그 서양에서 평가할 때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서양에서부터는 악마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당했으니까. 그지만은 이런 단순한 어떤 기만민족이지만 그 정신이 어떤 정체성에 그 보면은 그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한민족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뿌리가 깊지 않으면 전 세계를 그 정신 그 지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몽골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유럽 뭐 거의 뭐 서유럽도 그건 뭐 안 넘어가서 못 먹은 거지 다 먹은 거나 똑같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이게 뭐냐면 어떤 학자들은 뭐냐면 징기스칸 같은 경우가 그 대무신왕 그게 고조선의 고구려의 그 대무신왕 고종의 뿌리죠. 대무신 3대 대무신왕의 자손이다 이렇게 그 태무친이라는 언어하고 그 대무신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역사를 연구 파들어가면은 그 민족 자체가 그래서 징기스칸 같은 경우가 그 우리나라를 고려를 이렇게 굴복시키는데 한 30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 그 후에 그랬죠. 징기스칸 죽고 나서 그랬는데 그 유언이 있답니다. 유언 그 월남하고 이 고려는 심하게 다루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뿌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월남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월나라 있지 않습니까? 월나라 동이족이기 때문에 동이족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월나라가 망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친연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선비족이 아까 밑에 지도 보면 선비족이 중국 5, 16국 시대에 했던 그런 도표입니다. 그다음에 돌궐제국 321페이지입니다. 서아시아와 발칸반도까지 진출한 돌궐조. 단군색이 흉노 시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돌궐계인 강거에 대한 기록도 나온다. 사기에서 흉노의 서쪽에 자리 잡은 유목민으로 소개되는 강거가 반란을 일으키자 3세 가륵당군이 지백특에서 토벌하였다는 것이다. 지백특라는 건 지금의 티벳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세 동엄당군 때
지백특 사람이 공물을 바치러 왔다. 이게 고조선의 활동 영역이 당시에 티베트까지 뻗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티베트 같은 경우 보면 그 문화들이 보면은 이게 동이족 문화도로 우리 민족의 문화도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관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동양의 고대사와 서양 중세사에 큰 영향을 미친 민족인 투르크족이 바로 돌궐이다. 그럼 돌궐 제국을 보면 서돌궐과 동돌궐로 나누는데 돌궐 제국이 보면 추후에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는 1920년대까지 이렇게 이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20년까지. 우리가 말하는 게 크게 그 나라를 보면 터키. 터키가 이 투르크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터키 민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형제라든가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다음 6.25 때도 보면 전투병력만 한 2만 명을 보냈습니다. 연인원으로. 이게 뭐냐면 그것은 같은 어떤 동지성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거. 2만 명이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말이 2만 명이지. 예. 같은 민족이니까 들어온 거죠, 우리 같은 게. 지금도 그들은 우리 한민족을 그렇게 친연성을 갖고, 월드컵 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터키 가가지고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터키 가면 이렇게 크게 친연성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 역사를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고조선의 역사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궐 쪽하고도. 그래서 꿈꾸지 마라, 이렇게 짝사랑하지 말아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터키를 내가 갔었는데 예. 가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친근감을 많이 느끼고 터키의 예. 교통편 우리 자동차 이렇게 일방통행 이렇게 버스 노선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서울에 와서 다 보고 다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 말 들어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 한국에 대해서 내가 느낄 때는 굉장히 우리는 선진국으로 대우를 해주더라고.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나마 사람 우리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나는 그들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 선진국에서 대우를 극진히 받고 왔습니다.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아니 난 나가서 이렇게 극진한 대우 받은 것이 호텔에 가더라도 굉장히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상당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북방민족에서 보면 저쪽 헝가리 같은 경우 훈제국이지 않습니까? 훈제국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네들은 헝가리 사람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답니다. 부끄럽게. 뭐냐면 이민족이 와가지고 자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헝가리 쪽은 그 당시에 이렇게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터키 같은 경우는 동질성으로 돌궐족 같은 경우는 보통 고구려 때도 보면 전쟁하면 같이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붙었다 이렇게 떨어졌다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이게 보면은 이게 고조선사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서양사에서 보면 이제 추미리기국이 이제 서양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쪽 전체적으로 이제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지배했듯이 이 배달 조선 시대에도 보면은 항상 교류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가가지고 서양사 그다음에 이거 지금 돌궐족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보면 어디야? 여기 323페이지 보면은 이쪽 서남아시아 쪽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쪽이요? 서남아시아 쪽 이쪽에 유고르 왕조나 이런 여러 가지 그쪽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아까 이제 훈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 또 토르크제국 같은 경우는 동서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렇게 중동 지역, 그다음 중동 지역, 중동 밑에, 그다음에 서양까지 다 이렇게 지금의 어떤 서양의 나라들을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이제 훈족하고 이 돌궐 투르크계 쪽에서 이렇게 다 전부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서양의 글로벌이라면은 이제 노마 제국인데, 노마 제국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한테 이런 북방 민족한테 완전히 다 이렇게 그 두드러 맞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두드러 맞고 살고 이렇게 힘을 못 쓰는 동양이라고 그러면은 그쪽 지방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넘어오려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구한 말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나 이제 이런 데는 중국을 이제 오면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퇴색이 됐는데,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도 이 공통점이 문화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 천지 일원사상 그 북방 이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고조선의 그 제도 영역에서 있던 그 모든 문화들을 가져가지고 이제 독립한 거죠. 이제 그 글로벌 제국에서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시대가 바뀌면서 독립하고 북방 쪽에서 독립한 그 나라들이죠. 흉노나 돌궐이나 그다음에 이제 몽골도 마찬가지고. 몽골에 보면은 유라시아 대제국을 세운 몽골족. 몽골족도 보면 그 계보를 보면은 몽골 제국의 1206년에 징기스칸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시리족 선비족에서 앞에 보면 선비족에서 살펴보는 그 시리족에서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그 시리족에서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족이 출현하게 된다. 그다음에 보면은 그 거란 같은 경우 탱그리 카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탱그리 그 하늘 천신을 말하는 천신 신앙 자체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징기스칸이 보면 기도할 때 보면 항상 탱그리 신한테 기도하고 전쟁도 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 어려울 때 항상 그 기도로서 이렇게 극복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몽골이 이제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중국의 그 진시황 293번 보면 325페이지 중국 학자 주셰유안에 의하면 진시황도 한족이 아니라 여진족이다. 진부락의 연호는 비교적 강렬한 몽골어적 특징을 보였으며 진시황은 긴 얼굴의 여진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다음에 그 책이 뭐냐면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겠다. 진시황 같은 경우도 그 뿌리가 그 여진족이죠. 여진족으로 뿌리 두고 아버지 자체가 여부리 자체가 그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장사권했던. 그다음에 몽골 제국의 계곡에 보면 뭐 오코타이 왕국, 차카타이 왕국, 십차카 왕국, 일왕국. 이게 뭐냐면 원제국 오코타이 왕국이 이제 추후에 중국 전역을 먹으면서 남송까지 다 먹으면서 원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쿠빌라이 칸이죠. 쿠빌라이 칸. 그리고 차카타이 왕국은 티무르 제국. 이게 티무르 제국이 이제 이게 인도에 있는 겁니다. 인도. 그다음 십차카 왕국은 그 추후에 러시아. 이쪽 그다음에 이란국. 그래서 그것도 이름이 보면 한국이지 않습니까? 뭐 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면 확실히 우리하고 친연성이 있는 거죠. 친연성이. 우리 민족이니까. 이게 몽골 제국이 보면 그 영토가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몽골 제국. 그 인도 밑에 보면 아라비아 쪽하고 인도 빼고 다 먹었네요. 보니까 중국에서 보면. 그리고 동양에 보면은 몽골 제국에서 동서양의 그 동방견무수군 마르코폴로 쿠빌라이 칸의 신하로 살다가 귀국하여 견몰록을 남겼고 그 다음에 장춘진인 구척이 그 산동성 사람이죠. 산동성 사람이 동이족이죠. 동이족을 그 징기스칸의 그 책사로 이렇게 항상 전쟁 때 가가지고 책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죠. 활동하면서 그분이 쓰신 분이 장춘진인 서유록이라고 그 13세기 원나라 동서교통에 대한 규정한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무리 지면서
지금까지 북방 민족들 즉 흉노, 선비, 돌궐, 거란, 몽골 등 여러 족속은 우리 한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민족의 원류 하나는 역시 알타이, 그다음에 천산, 몽골 고원을 무대로 역사를 펼친 북방계의 민족이다. 한민족의 원류가 북방계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증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천손민족이라는 의식이다. 천신, 즉 삼신상제를 숭배하는 종교 문화, 난생설화, 가야 유물에서 나타나는 동복 및 마갑과 같은 북방 유목민 유물, 구구려 벽화에서 생생하게 나타나는 기마 전사로서의 성격, 그리고 순장제와 형사 취소제 같은 관습 등이다. 이상으로 북방민족 기원과 고전의 관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 곳은 이제 330페이지부터 이제 할 건데요. 자, 우리 고대 우리 그 단군 왕건께서 아까 신화다, 아니다, 존재했니, 안 존재했니 했는데 존재했다면 그 시대에 어떤 문화와 경제 그리고 어떤 유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도 여기 그림에서 여기 처음 봤을 때 단군께서 옆에 뭐 팔주령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청동검 하나 이렇게 이 그림 봤죠? 이 그림이 아까 처음에 우리 근데 자 그럼 이 청동검 이건 돌검인가? 이 청동검이 자 제사용일까요? 아니면 전투용일까요? 전투용이요. 어째서죠? 피 빠져라고 해놨답니다. 자, 이 그림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6,000년 전에 그때 뭐 돌도끼, 뭐 나무떼기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 지금 이 디자인을 보세요. 디자인. 이거는 좀 약간 후대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 디자인을 보세요. 이걸 그냥 대충 무슨 뭐 이렇게 악상이 떠오른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는 지금 보면 이게 칼을 이렇게 찔렀을 때 여기 다리 쉽게 들어가면서 여기 피 이렇게 이제 그 홈줄 그다음에 여기서 툭 튀어나왔죠. 탁 찌르면서 여기서 또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서 피가 확 터지면서 강력한 살인 무기예요. 이건 실전용이에요. 이건 제사용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잡이 이렇게 지금 33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시. 우리가 보면 이게 참 보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이건 제사용이었고 그냥 일부만 몇 명 있었다. 막 그러는데. 빨리 들어가. 네. 자 이게 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잡으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죠. 뭐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길어요. 보통 한 30c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40cm. 그러면 이렇게 찔렀을 때 이렇게 찌르거나 이렇게 딱 후려칠 때 있잖아요. 이걸로 딱 때리기가 좋아 이렇게. 아주 실전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찔렀을 때 그냥 여기가 걸림색이 됩니다. 싹 빠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벌어졌죠. 찔렀을 때 손이 안 미끄러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수백 년간 또는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이게 시행착오든 뭐든 해가지고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가 한 일 개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금속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청동기만 하면 이게 약해요. 근데 청동기에 주석을 이렇게 섞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고대 이 청동검에 여기 아연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서 합금강이에요. 합금강. 그래서 청동검 이거는 우리가 이게 살짝 하나 해서 이빨 금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숫돌 갈잖아요. 우리가 면도기 있죠. 면도기 쓸 정도로 그렇게 날이 강해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칼들이 별로 없을 때 70년대, 80년대 그 중들이 머리 깎을 때 있잖아요. 여기 머리 깎을 때 칼이 없으니까 이 청동칼로 깎았어요. 청동칼로. 근데 청동칼은 우리가 그 보면 이제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청동으로 이렇게 청수를 모시잖아요. 왜 모시냐? 청동으로 모시면 그 우리가 방자육이 있죠. 거기다 물을 담아놓고 먹으면 세균, 살로밀라균 이렇게 딱 떨어뜨려도 12시간인가 지나면 균이 싹 없어져요. 이렇게 살균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이 시대의 어떤 최고의 합금강이고 최고의 최첨단 테크닉의 이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예요. 이렇게. 최고의 무기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이고 최고의 기술의 총집약체면서 국가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비싸요. 지금도 이런 거 만들려면 비싸요. 합금강이고 청동이 비싸요. 그러니까 뭐 흑자 생활할 때는 이 철검이 더 비싸고 막 더 강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비싸고 많이 만들 수 없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못 내려갈 뿐이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가 제가 이것을 강조한 거죠. 이렇게. 이 아까 그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 고대 영역이 당군 인구 그 영역이 이게 영도전 지역이라고 해야 하나? 이거보다 좀 그림이 좀 확실하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원래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이게 뭘까요? 맞춘 사람한테 내 돈. 자 이게 돈이죠. 이게 돈이에요. 자 이 돈이 자 이 돈 가지고 미국 가서 쓸 수 있어요? 중국 가서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33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그 330페이지 그 그림을 보시면 자, 그 명도전과 청동기가 같이 그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어떻게 당군 임금 그 제국이 그대로 분포했던 그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당군의 그 당군 초대 당군이 뭐 신화니 안 신화다 하더라도 이건 현실이거든요. 이건 현장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이건 조작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 이 지역에 지금 밑에부터 이 지역까지 지금 현재 이거 명도전. 예. 뒤로 가야겠어요. 자, 그 명도전을 만들었는데, 자, 이 명도전이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이것도 있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요 돈 가지고 지금 칼라 복사기 딱 해가지고 한 100장, 200장 만들어서 나 돈 생겼다 해서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구속되죠.
자, 이 국가의 이 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강력한 어떤 국가의 그 제국 그리고 그 행정 뭐 기타 등등 그 질서가 완벽히 이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돈도 국가에서 만들 겁니다. 조폐공사 같은 데서 함부로 조작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만들 정도면 최첨단 그 첨단 무기와 그리고 이 돈 이것을 운영하고 이게 그 아까처럼 여기 이렇게 338페이지 보면 전 지역에 쓸 정도면 일반 백성들도 저 돈 가지고 지금 현대 사회처럼 썼다는 얘기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일반 당군 임금 그 귀족층만 이렇게 이 돈을 썼냐? 그러면 이게 돈이 이렇게 안 퍼졌겠죠. 근데 거기에 일반 시민들도 의식이 높았으니까 돈이 이렇게 활용이 됐었겠죠. 이게 우리가 이걸 신화다 거짓말을 할 때 이런 걸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숨어 있는 코드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글자만 하고 막 저것만 보고 막 머리 아프잖아. 이렇게 이런 코드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빼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좀 고인도 이런 건 어렵고요. 한번 342페이지, 343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고조선의 복식문화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자세히 안 읽게요. 이렇게 왼쪽 그 T자로 된 그 비단 보이시죠? 비단 옷, 그 실크 옷 비단. 여기에 설명을 한다면 뭐 49g, 48g, 50g 뭐 이런 식인데 지금도 아마 이런 수준으로 만들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그 문양 그림 같은 거 봐봐요. 그림 얼마나 예술품이에요. 이거를 일개 개인이 만들 수가 있겠어요? 또는 그 면직물 잘 짜는 사람들 그 몇 명의 어떤 손재주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이렇게 그 지금으로 간다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어떤 큰 매장들 예술가의 그 매장 있잖아요. 파리에서 그렇게 보면 패션쇼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영화배우 그 등 다 파져가지고 그 여자들 그 조그마한 그 치마 같은 거 이렇게 봐도 그게 드레스 한 벌에 뭐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복식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돈이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돈도 이렇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회가 그렇게 얼마나 현대적인 그런 체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그 시대는 신화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원시인들 꾀꾀거리고 하면서 대충 뭐 그 임금이 명령 내리면 대충 뭐 어떻게 만들어서 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문화의 역량과 지금 우리 한류 문화 역량처럼 그런 어떤 문화가 존재했었다는 것이고요. 345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옥류회가 있고 옥고가 있죠. 머리에 이제 여기 이렇게 상투처럼 이렇게 쓰는 거. 이것도 어떤 문화적 그 실력을 볼 수 있고 왼쪽은 이제 좀 웃기려고 제가 한번 한 건데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사용된 것이 뭐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게 우리가 이게 보면 난 이거 그 젓가락 받침 같아. 귀족들 젓가락 받침 있잖아요. 우리 상 보면 그 좀 비싼 집들 가보면 상에 그 젓가락 딱 이렇게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이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식문화라든가 어떤 이런 예절 문화가 엄청나지 않았나.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죠. 홍산 문화와 고조선 복식. 자, 여기 이 왼쪽에 그 지금도 이 옥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못 만들 거예요. 엄청 비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단추거든요. 단추. 이 비싼 옥으로 단추로 이렇게. 이걸 몇 명이나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겨우 왕 몇 명이나 한다고 해서 요거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그때 어떤 그 장사를 많이 하고 귀족들하고 많이 거래하는 대규모 어떤 그 기술자와 상인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아주 예술성이 높고 아주 지금도 이게 몇천 년, 5천 년, 6천 년 지났는데도 빠르빠르 살아있잖아요. 이게 빛도 나고 좋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렇게 우리가 그 청동검 있죠. 청동검이 5천 년, 6천 년 전에 만든 건데 그거 아까 녹색 벗기 전에 반짝반짝 빛나요. 왜? 합금강이기 때문에 녹이 안 나요. 이렇게 별로. 근데 일반 강철 만든 거 있죠. 강철검. 이거는 몇백 년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철검은 뭐냐? 일반 애들 값도 싸고 만들기도 쉽고 그냥 다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조선 문화가 엄청난 문화 역량이 축적되고 오늘날의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제는 한국은 선진국이다 그것처럼 과거에 우리 한류 문화의 원형 이 고조선 문명은 저는 이렇게 실존했다 보고 이거는 조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그냥 저의 어떤 이렇게 생각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것을 이 고조선 문화 이 책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 느낌적으로 표현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지부장님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강단사학에서 우리가 다 고조선도 신화적인 나라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역사적으로 이 똑같은 EBS 나가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이쪽 한쪽에서는 야, 이거 신화다 이거 아니다 이게 신들이 하는 저기지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이런 걸 정립은 다 돼 있는 거니까 저기 한 사람들이 EBS랑 똑같이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한 번에서 이거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가 아니고 진정한 정말로 우리 역사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까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이게 한쪽에서 맨 신화다라고 외치는데 그쪽은 말은 이 메아리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우리는 이제 잦아 들어가거든 이게 이 말 자체가 이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우리 각 지역마다 이렇게 허겁지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라도 알아지는 것을 참 다행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동안 했던 걸로 비한다라면 그러지만 그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대응력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미래신문 어제 사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고 칼럼을 써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칼럼을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된다 그러고 이제 한번 다시 만나자 이제 얘기는 했어 이게. 했으니까 우리 대한사랑 군산지부에서 지방신문에다 써서 내는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답답해. 예. 우리는 매일 신화가 기다 아니다 했었고 그러는데 그걸 뭔가가 딱 토막을 내야 되는데 낼 수는 없고 이게 참 저렇게 얘기 들으면 속에서 천불나고 똑같은 단군자성인데 한쪽은 아니라 그러고 이게 참 이 마음이 참 굉장히 안 좋아.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어떤 방법을 가져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참 답답한 면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이런 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안 될지 모르지만 본부 차원이라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거든 이게요. 그러면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답합니다. 답답.
오늘 이렇게 주제 발표식으로 좀 진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좀 재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실제 이제 책을 가져오신 분들, 저도 이제 책을 환단고기 책이 좀 무겁지만 이 책을 직접 가져와서 발표자가 이제 핵심 정리를 좀 해주시니까요. 책 중요한 부분을 직접 읽게 되고 한번 밑줄도 긋고 책을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실을 강의만 이렇게 듣다 보면 그 한 분만의 그런 그 강사분의 역량으로 나머지 분들은 그냥 듣고 가고 이렇게 많은데 직접 책을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나도 직접 참여해서 같이 오늘 한민족의 전성기 고조선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우리 홍보팀장님이 직접 청동검이나 그 다음에 그런 복식문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신화의 어떤 그 맹점 이것을 뭐 여실히 그냥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직접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제대로 이렇게 알아가는 거. 그랬었을 때 지금 이렇게 시민사학을 우리가 완전히 이제 극복하고 제대로 된 역사관, 우리의 어떤 그 위대한 그런 역사를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를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알면 당당하게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게 시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또한 힘을 주면 대한사랑 운동이 또 활기차게 이렇게 진행되려 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이 스터디 모임은 다음 달에도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뭐 사실 연일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행사가 있으니까 좀 많이 힘들다 이렇게 여타의 행사가 또 많이 있고 해서 환단고기 스터디 모임은 지속이 되는데요. 두 번을 한 번으로 좀 압축해서 한 번으로 이렇게 해서 격주로 이렇게 행사를 역사 초청 특강을 갖고요. 그 다음에 환단고기 스터디 모임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책을 폭넓고 심도 있게 우리가 주제 발표식으로 다음에는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역사 초청 특강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박찬아 한일열풍 사랑 그 의장님이시면서 대한사랑으로 굉장히 외국에까지 폭넓게 강연하시고 활동했던 분인데요. 우리 군산 이 지부에 초청을 해서 역사 특강을 이번에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더 현장에 좀 참여하시고 21일부터 코로나 이 정책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 참여하는 게 조금 더 부담이 좀 없으실 겁니다. 네, 역사운동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로도 오늘 여기 시청하신 분들 너무 감사를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이 공부해 보니까 조금 알아주신 것 같습니까? 네, 정말 좋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힘이 되는 건데 아까도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역사에서 아까 그 송호정 그런 교수들이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신화라고 말했을 때 우리도 반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환단고기를 통해서 진실된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길을 우리 군산 지부에서 우리는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좀 2시간에 걸쳐서 공부와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우리 또 만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을 찍어볼까요? 기념사진도 찍고 가셔야죠. 네, 오늘의 또 역사적인 시간입니다.